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소설 유생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이제 두 남녀가 주인공인데요. 예, 결연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만남 있고 이별의 서사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황제가 나오고요. 친족들이 나옵니다. 이 친족들과 황제의 압박에 예, 고개를 숙이게 돼서 결국 파혼을 결정하게 되는 상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볼까요? 상서 또한 여기서 상서는 이제 방상서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죠. 묵묵부답. 결국은 침묵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굴복을 당하고 정당하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 친족들이 역시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한 역시 이런 걸로 봐서 압박이 지금 상서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상서라는 건 이제 그 벼슬입니다. 벼슬 그 고려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성종 14년에 이제 어사를 고친 것으로 정삼품쯤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몰라도 됩니다만 참고로 하실 분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원나라 무종 황제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14세기 초가 되겠죠. 14세기 초. 그래서 고려는 이제 원나라의 간섭기이자 고려시대 충렬함과 충성,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죠. 이러한 권력 교체기가 이 작품의 배경이라는 것까지 좀 아시면 더 좋겠네요. 결국 이제 황제의 압박도 있고 또 친족들의 압박도 있고 해가지고 상서가 지금 이렇게 묵묵히 대답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승상과 자 승상 유승상이 나오는데요. 유생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인공 유생의 아버지. 그리고 이름은 유홍입니다. 유홍. 그리고 좌승상입니다. 좌승상. 우승상 좌승상 할 때 좌승상 유승상입니다. 자, 이 유승상과의 약속 때문에 그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은 이제 여기서 그 파혼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식 간의 정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사돈이 된 사돈지간이거든요. 사실 사돈지간.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돈독하지만 굉장히 그 끈끈하게 자식들 간의 결혼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황제의 명이라든가 또 여러 친족들의 반응, 그죠? 아무래도 이제 압박 때문에 그렇겠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이제 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친족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설상가상인 거죠. 유생은 자 여기서 유정옥으로 나옵니다. 이 유생이 원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걸식하며 걸식이라는 것은 이제 거지처럼 음식을 구걸해서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탁할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이 유리 걸식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이제 얻어먹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문전 걸식이라고도 합니다. 남의 집 문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달생은 자 그죠 유생과 달생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달생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도 급제하고 또 한림학사에 이르렀으니 부귀가 빛나고 집안도 화려하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유생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생과 대조되는 달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달생의 세속적 성공과 이 권세를 강조하면서 달씨 가문과의 혼인이 유생보다 훨씬 타당하다라는 친족들의 주장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서는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달생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달한림이라고 합니다. 달한림. 그래서 한림이고 우승상 달목의 아들입니다. 달목의 아들. 그러니까 달목이 우승상, 그죠? 좌승상, 유승상, 그죠? 이러한 승상끼리의 혼인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똑같은 가문의 그 위치에서 훨씬 더 달생이 어떻습니까? 배경이 훨씬 더 좋죠. 그죠?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것을 계기로 지금 이 상선은 결국은 이 유승상과의 약속을 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원컨대 바라옵건데, 자, 우리 결국 우리 소설에서는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쳤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다 이거죠. 결론은 황제의 명을 따라 달씨 집안과의 혼인을 허락하세요.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할 때 시험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서 나머지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이제 가문의 세속적 이익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달씨 가문과의 혼인을 상서에게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가문의 이익 또 목숨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황명을 어기면 목이 달아나니까. 자, 상서가 더 고민하여서 묵묵히 있다가 이제 더 고민하면서 이제 어떤 고민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죠? 그럼 이 상서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이요 노심초사. 그렇죠? 고심, 뭐 가슴앓이, 걱정과 근심으로 좌불안석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서의 불편한 심기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의를 지키는 것과 가문의 안위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서의 내적인 어떤 고민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려 말했다. 한 번 하고 명령 내렸는데 또 교서를 또 내렸네요. 갈등하는 상서를 향한 황제의 이제 물리적이고 권력적인 압박이 어떻습니까?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압력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때 이제 듣건대 유생이 아직도 경의 집에 머물러 있어 달목 지방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이제 황제가 어떻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령을 즉각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힐문, 질책 이런 거죠. 그래서 상서 가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황명이죠. 황명. 국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했어요. 먼저 첫 번째 정옥을 참수한다 이거 참. 유정옥. 그렇죠? 유생을 여기 이름이 나왔죠? 정옥을 참수하고 1차로 이제 남자를 먼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이 될 사람. 그리고 상서의 일족, 상서. 그렇죠? 방상서의 일족들을 멸하겠다. 멸문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위협을 통해서 부당한 혼인을 지금 황제가 강요하는 황제의 부당한 권력적 행포가 잘 드러난 그런 대화입니다. 황제의 명이 이와 같이 급박하니 다른 계책이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잘 드러납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잘 드러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서가 어쩔 수 없이 달목지방의 혼인을 결정하니 부인과 여러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죠? 대희하였다. 그죠? 크게 기뻐했다. 대경이 나오면 크게 놀랐다. 대로 하면 크게 분노했다. 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유생과의 신의를 저버린 상서 나오고 또 세속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서는 혼자, 그렇죠? 이제 혼자 외롭게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크게 기뻐하고 있죠. 이제 혼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이러한 감정의 대비를 통해서 방상서의 현재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생과의 혼례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약혼을 하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해야 하는 방상서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로 한다면 굉장히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송을 연속극이라면서 딱 자르고 다음날 방송을 하겠죠. 그만큼 다음 장면이 기대되고 또 재미와 또 어떤 극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방적인 재혼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방랑자의 항변과 부모의 체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적 갈등이 나와요. 이제 부모와 방랑자의 갈등이 나오겠죠. 일방적인 결혼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인이 있지만 여기서는 항변한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갈등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낭자가 이 말을 듣고 이 낭자는 이제 방상서의 딸을 얘기합니다. 즉 방영애라고 나와요. 소설에서는.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름은. 자,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대경이에요. 대경. 깜짝 놀랐다. 어쩔 줄을 몰라 부모를 찾아 뵙고 말하였다. 그렇죠. 항의하러 이제 방문하는 거겠죠. 충격을 받고, 그렇죠? 한 여자가 어떻게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예전에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재혼 결정, 재혼, 약혼도 이제 하나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재혼 결정이 부당함을 성리학적이고 유교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지금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에게 이제 신문할 때처럼 항변하는 춘향의 모습과도 또 연상이 되시죠. 그런 장면과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향이랑 낭자의 그 상황이 일치하더라. 상선은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죠? 묵묵부답이죠. 유구무원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이 이제 대신 상서의 부인이 이제 방영의 어머니고 방상서의 부인입니다. 낭자를 막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다, 힐난하다, 질책한다, 야단친다, 뭐 이런 얘기.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부장적 질서의 그 어떤 가문의 안위를 중시하는 당시 중세 봉건 제도잖아요. 그 남녀 차별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부인이 낭자의 정당한 항변을 막 그 힘으로 억압하는 장면입니다. 자,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권이 없는 당시의 그 어려운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규방에 있는 여자로서, 자, 이게 한계죠, 한계. 우리 가사 중에 이제 규원가라고 있습니다. 규원가에서도 잘 드러나죠. 여성적인 전통적인 그 여인의 모습, 그렇죠? 부모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지 이처럼 하소연하는 일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너 어찌 여기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여성의 어떤 그 수동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당 시대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부장적 규범. 부모의 명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렇죠? 이러한 중세 봉건적인 그 사회상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낭자의 어떤 주체적 의지를 막 꾸짖는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낭자가 일어나서 2번 절하고 울며 대답하였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간절히 호소하려는 낭자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2번 절한다는 거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자결하려는 마음이 지금 여기서 담겨 있는 겁니다. 1번도 아니라 2번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죽음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날에 유승산과의 금석처럼, 금석맹약이라고 합니다. 금석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굳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금석으로 굳게 정원을 하시고, 그죠? 이렇게 그 혼인하기로 이렇게 100년 가약을 이렇게 하셔놓고, 또한 그때 저도 그 승상, 여기서는 유승상입니다. 유승상, 자승상 유흥이고 유승의 아버지죠. 그래서 앞에서 예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의 어떤 예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일부 종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굳은 약속을 환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유승상께서 역시 저에게 옥지환, 자, 옥지환이라는 것은 옥가락지입니다. 옥으로 된 가락지예요. 그래서 이 정원의 증표로 이 옥환이라는 이 가락지를 주면서 이것으로서 너는 마침내 유씨 집안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굳게 정원을 한 상태이지만 파혼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유교적인 그 여성적인 여인상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은 이미 자기의 혼처는 정해졌기 때문에 일부 종사의 그 논리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부터 유씨의 가문에 들어간 것을 알고 더 이상 군 생각이 없었다. 딴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을 굳게 지키고 평생을 유생과의 부인으로 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달목 집안과 혼인을 결정하셨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이 직접적인 사실을 지금 확인하면서 부당하다 하면서 항변하면서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방랑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말 듣고 말했다. 딸의 절박한 이 논리적 호소에도 이제 부인이 반응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즉 속수무책이다 이거죠. 가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어머니의 변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하교를 하셨다. 하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으니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세 부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무력한 현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반복법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한계, 그렇죠? 체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황제의 명인데 거슬르면 뭐 멸문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목숨과 가문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자, 유교적 명분을 들어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방랑자의 결단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죽음으로써 저항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낭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그렇죠? 만약 애초에 애시당초 유승상 댁과 정혼한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면서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죠. 제가 규방에 있는 몸으로, 그렇죠? 봉건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어찌 이것저것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명에 순종하게 되려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찾아뵙고 당돌하게 아뢰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 사욕의 예를 잃어서 여러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어떻습니까? 가문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평생에, 그쵸? 낙인을 찍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잃지 않게 해서 우리 유교적인 사상 중에 예가 있죠. 예를 잃지 않게 위해서 자기가 거부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황하가 아직도 허리띠처럼 되지 않았고 태산도 역시 숫돌처럼 되지 않았으니, 자, 이건 뭡니까? 대꾸법 또 비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또 인용한 겁니다. 한 고조 유방이 공신들에게 내렸던 불변의 맹세가 지금 인용이 된 겁니다. 황하가 허리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달아 없어지더라도 한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신의 특권이 영원할 것임을 잘 들어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약속했던 맹세가 어떻다?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을 끌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뭐다? 그 우리의 약혼이 정혼했던 것들이 약속이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예전의 약속, 그 정혼의 약속이죠. 버리지 마시고 다시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청을 드리는 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굳은 신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파원을 철회해달라라는 그런 말하기 방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규방에 있으면서 경사라는 것은 경서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교를 습득하기 위한 책이죠. 조금 읽었는데 약간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조금 읽었는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그죠? 충신 불사이군 연려 불경 이부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않는다. 춘향전에도 잘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유교적 가치인 충 있죠. 충, 그다음 열, 이걸 병치해서 나란히 배치해서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유교사의 절대적 규범으로서 이걸 근거로 논리적으로 부모에게 반박하는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유승상 댁에 예를 행하였는데, 그렇죠? 시댁이죠. 또 달씨 집안과 혼인을 한다면 또 가정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외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이 소설 자체가 혼사장애요 결연장애, 그리고 파혼과 재혼이라는 유교적 핵심 가치관인 불경이부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서리법을 써서 어떻습니까? 우리 방랑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릇 살아서 대저라고 합니다. 보통 대저, 무릇 대체로 살아서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역시 또 가정적인 상황을 많이 지금 사용하네요. 죽어서 의리를 지키지 못한 홀령의 신세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연한 가치관을 갖다가 드러내는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죽어서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으나 죽으나 원한 없이 자기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부끄럼 없는 태도를 잘 드러냈고요. 이 때문에 충신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죠? 일편단심이죠. 연려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잘 드러난 그러한 대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낭자의 어떤 순교자, 희생적인 각오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충실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죠. 원컨대 또 한 번 나왔죠.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부모님은 청건과 같은 귀하신 몸을 보존하시고 효죠, 효. 그렇죠? 소녀의 목숨을 구하지 마시고, 그렇죠? 황실의 벌에서 벗어나세요. 자, 이러한 딸의 어떠한 간절한 당부와 부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안녕, 그다음에 가문의 보전, 그리고 자신의 희생,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달씨 가문의 혼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비장한 결단을 갖다가 여기서 딱 선언하듯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후부터 낭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정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실천하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중략입니다. 중략에서는 이 낭자가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 유생이 슬퍼하고 그리고 기이한 환생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적이고 초월적이면서 환상적인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생은 방상서의 집을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방랑자는 달생과의 혼례일에 자결하고 됩니다. 굉장히 슬프죠. 슬픕니다. 그래서 소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살하나. 우정옥은 방상사의 집을 떠나고 방랑자는 달목의 집으로 가던 가마에서 목을 메어 자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 자결하는 의미의 자결 방법도 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목을 매서 자결을 하네요. 그렇죠? 이 낭자가 이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전개가 지금 요약 제시된 거예요. 요약적 제시예요. 유생은 꿈을 통해 방랑자의 죽음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꿈을 통해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기성입니다. 전기성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기이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움의 방랑자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우리 그리우면 무덤 많이 찾아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할 때 설핏 잠이 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생사를 초월한 두 사람의 이 깊은 애정이 잘 드러나 있고요. 사건의 극적 반정. 이제 뒤에 가면 환생을 합니다. 환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개체가 뭐다? 꿈이다라는 거예요. 꿈. 그래서 꿈의 기능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그 내막은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참고로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초월적 존재에 의한 생환의 내막과 후일을 도모하는 낭자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무덤을 살펴보니까 무덤이 막 갈라져.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전설의 고향. 무덤이 막 갈라지고 낭자가 다시 막 살아났어. 이런 것이 이제 전기성, 비현실성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는 전기적 요소가 극대화되는 장면이고요. 낭자의 환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생이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또 한편은 또 기쁘죠. 살아났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어때요?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낭자와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렇죠? 방영애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방상서의 딸입니다. 죽었던 정인과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경이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벅찬 감정도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잠시 뒤에 낭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 저와 낭군이 인연이 이렇게 얇어, 이렇게 인연이 얕아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운명을 지금 한탄하는 장면이고, 이 때문에 제가 저승의 몸을 맡기고도 원한을 풀지 못하였는데 상제께서 저의 정절을 보시고, 그렇죠? 후토부인에게 명하여 저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켜줬습니다. 자, 이 환생, 상제께서 뭐한다? 정절을 감안해서 인간으로 환생시켰다. 이것만 알아도 되죠. 이제 후토부인이라는 것은 몰라도 토지의 여신, 즉 대지의 여신입니다. 이 후토부인은. 그래서 상제는 하늘에 있고 또 후토부인은 지하에 있죠. 그래서 직접 후토부인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인간으로 환생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낭자의 환생이 스스로의 굳은 정절에 초월적 존재인 상제가 감동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환생을 해주면서 어떤 권선징악적이면서 전기적인 특징이 이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거죠. 이 부분에서, 대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다시 난궁과 끊어졌던 속세 인연을 맺게 해주셨죠. 또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예, 이런 것은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이제 필연적 결과임을 또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생도 감사의 절을 하고 어때요? 할 얘기가 많겠죠. 예, 서로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한다는 거 아주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애틋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낭자가 말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환생했으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그렇죠? 효도를 또 하는 효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효를 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여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달씨 가문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다면 우리 그 가정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쓰죠. 우리 방랑자가 예전의 악행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또 침범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방랑자의 이러한 대사를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냉철하면서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아주 그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재께 이 일을 아랜다면 부모님께 화가 미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은 것만 못하다. 그렇죠. 아주 깊은 방랑자의 효심이 잘 드러난 그런 말하기의 모습입니다. 우선 그죠? 깊은 산속에 숨어서 달씨 가문의 권세가 없어지기를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부모님을 그때 찾아뵙고 난궁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면서 뒷날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부모와 재회 또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주체적이고 현명하고 아주 사려가 깊은 그죠? 아주 그 현명한 총명한 여인의 모습이 이 대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이야기를 참고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나온 거 그대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한번 볼까요? 주제까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남녀의 굳은 사랑, 그렇죠? 애정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체적인 정절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 그죠? 유생전에서 유생이 이제 주인공이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방랑자의 모습에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일 문학 6개 작품, 한 작품당 OX 100문제, 객관식 25문제에서 총 75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풍부하게 굉장히 많이 달아놨으니까요. 꼭 시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작자미상의 유생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